안녕하세요. 독서 결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3월은 유독 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3월에는 9권의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따로 영상으로 소개한 요 피프티 피플 그리고 인플루엔자 요 두 권은 제외하고 7권의 책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달의 아이입니다. 아빠 상혁, 엄마 정아, 그리고 딸 수진 이렇게 한 가족이 있어요. 2035년 딸 수진의 8번째 생일을 맞아 아쿠아리움에 갔다가 집으로 와 자려고 누웠는데 딸 수진이 잠이 오지 않는지 자다 말고 나와 달을 보러 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 셋은 한강공원으로 달을 보러 나왔어요. 이날 떠 있는 달은 본 적 없이 아주 큰 달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오로라가 하늘 위에 펼쳐져요. 짙어지기도 옅어지기도 하고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초록빛이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그 순간 바람이 불고 딸 수진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신기하기만 했던 이들은 사진을 찍어달라는 딸 수진의 말에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수진은 점점 멀어지고 더 높이 떠오르다 엄마 정아의 손을 잡지 못하고 밤하늘 너머로 수진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곤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려요. 이건 전 세계적 재난이었던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밤하늘로 사라졌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재난이 발생해요. 이러면서 일어나는 사건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혹은 감추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재난 상황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 소설은 판타지인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작가님이 이 소설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잔인하고 가혹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참담합니다. 또 작가님이 마지막 결말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한다 하셨는데 정말 이 결말이 해피엔딩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큰 재난과 어려움 앞에 그저 힘없고 작은 존재일 뿐이지만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 아빠라는 존재로 이겨내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또 아주 재밌게 읽은 달의 아이입니다. 두 번째는 잠옷을 입으렴입니다. 둘령은 아빠 손을 잡고 통일호 기차를 타고 외가로 가요. 기차에서 내려 시외버스를 타고 또 외곽으로 들어가 다시 완행버스로 바꿔 타 시골 마을에 도착해요. 외가에는 외할머니, 이모, 이모부, 수아니, 작은 이모, 삼촌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사라지고 둘령이도 외가에서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완과 둘령의 이야기, 또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제가 이도우 작가님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이 소설을 구입해서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읽는 내내 너무 서글퍼요. 수완과 둘령 이 둘은 사랑하지만 또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읽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마당은 고요하고 잠옷을 입은 그 아이가 살인문 앞에서 웃고 있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진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살아가는 건 힘들고 서글프겠지만 작가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아니와 둘령이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소설이지만 저한테는 또 너무 애틋한 소설이 될 잠옷을 입으렴입니다. 재밌게 잘 읽었어요.
세 번째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입니다. 이 책 역시 이도우 작가님 소설이고 저는 이 책을 지금 몇 번째 다시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은 겨울이면 꼭 꺼내봐야 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1월에 다시 읽으려다가 계속 못 읽고 미뤄지다가 이번 달에 다시 또 읽었습니다. 이 책은 뭐 로맨스 소설 스테디셀러잖아요. 네. 이 소설은 미술학원에서 일을 하다 회의가 들어 북현리로 온 회원, 북현리에서 굿나잇 책방을 운영하는 은섭, 회원과 은섭의 꿈결 같은 사랑 이야기예요. 너무 예쁘고 재밌어요. 저는 이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 첫인사하는 부분이 제일 좋거든요. 안녕, 오랜만이네. 안녕. 오늘 온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어색한 순간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또 이 소설엔 로맨스만 있는 건 아니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함께 느끼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혜원과 엄마 이모의 이야기, 은섭과 산 이야기, 굿나잇 책방 회원들의 이야기. 저는 이 책은 매번 읽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이 굿나잇 책방이란 곳이 진짜 있으면 가서 하루 종일 책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아주 예전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박민영, 서강준 주연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 요즘 제가 밥 먹을 때 한 30분 정도씩 드라마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드라마도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소설이고요. 또다시 겨울이 오면 꺼내서 읽어볼 책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입니다. 네 번째는 희박한 공기 속으로 입니다. 이달에 읽은 책 중 유일한 논픽션이에요. 이 책은 실화거든요. 1996년 에베레스트 참사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 존 크라카우어는 저널리스트인데 1996년 5월 로브홀이 이끄는 가이드 등반대 어드벤처 컨설턴츠 팀과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요. 하지만 정상에 오른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드벤처 컨설턴츠 팀, 이 팀의 5명의 동료 가운데, 정상에 오른 5명의 동료 가운데 등반대 대장 로브홀을 포함해서 4사람이 에베레스트에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에베레스트에 함께 있었던 4팀의 등반대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책은 1996년 5월 10일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을 담아낸 책이에요. 이 책은 존 크라카워가 그 당시 에베레스트를 함께 등반하면서 저지른 본인과 다른 동료들의 실수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요. 해발 8,000m 죽음의 지대에서 맞닥뜨린 자연의 위대함과 잔인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크라카워는 이곳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죠. 생존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비극을 알리기 위해 본인이 겪은 일과 이 사건의 생존자들을 여러 차례 인터뷰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이 책에는 존 크라카워가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이 적혀 있거든요. 애초에 나는 산 정상에 이를 때면 온 마음이 벅찬 환희로 들끓어 오를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정상은 반환점에 불과했다. 앞으로 길고도 위험한 하산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자 암담한 기분에 자축하고 싶은 충동 같은 건 완전히 사그라들고 말았다. 또 이 책의 처음 시작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상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고 나자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별다른 감흥이 일지 않았다. 진짜 이 몇 주를 힘들게 고생을 하고 아프고 막 이런 일을 겪었는데 조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사람들은 좀 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뭐 저산소증도 오고 저체온증도 오고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또 뇌기능 저하로 인해서 뭐 환각 증상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 폐부종 뭐 이런 많은 걸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동네 뒷산도 힘들어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책을 읽으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정상에 오르는 일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이드가 인솔하는 상업적인 등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돈을 지불하면 물론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누구라도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전문 등산 하시는 분들만 이런 산을 오르는 줄 알았는데 또 관광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이 등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 책은 제가 진짜 추천합니다.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 꼭 내가 이 공기가 없는 희박한 공기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너무 추운 느낌이긴 하지만, 또 막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잘 읽히고 잘 읽었습니다. 네. 희박한 공기 속으로입니다. 5번째는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입니다. 이 책은 힐링 소설이에요. 점집 미스 코리아에는 쪼글진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고여사와 아기동자라고 불리는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 미스 코리아 점집으로 가 본인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물어요. 그런데 이 점집은 뭐 자꾸 틀려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뭔가 애매해요. 그리고 아기동자는 전생을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라는 사람이 점집에 가면 아기동자가 말하길 너는 전생에 신윤복이었다라고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아기동자니까 아기동자처럼 말하겠죠. 아기처럼 말하겠죠. 네. 덩치가 큰 사람이 아기처럼 넌 전생에 신윤복이었어. 이런 전생을 말해주는데 전생도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점집을 나오는데 뭔가 아리송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또 미스 코리아 점집에서 들은 이야기로 힘을 얻고 따뜻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점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그 이사 때문에, 아주 예전에 이사 때문에 너무 마음이 뒤숭숭해서 아주 예전에 딱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미스 코리아 점집이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는 전생에 뭐였나요? 알고 나서 저도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읽은 하나도 못 맞히는 점집입니다. 6번째는 낭만사랑니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시리는 나리종합병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병원에서 시리는 과잉 진료를 하고 성격이 또라이인 의사, 그리고 일을 시린에게 미루기 바쁜 선임 간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시린은 타인의 삶에 개입해서 그 결과를 자신의 삶에도 편입시키는 삶이 너무 싫어요. 그녀는 완전 무고의 삶, 사고 없이 평안한 인생이 좋은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일보다 제자리에 멈춰있는 일이 편해요. 또 부당함을 봐도 눈 감고 싶고 그 일에 자기가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염라가 요즘 내뱉는 운명마다 너무 고약해서 염라의 10대 제자들이 확인해보니 염라의 이가 썩었어요. 이 썩은 이를 발치하고 이식할 이를 찾아야 해요. 그리하여 10대 제자 중 아나율이 16나한을 불러 1등으로 염라대왕님께 이식할 이를 찾아오는 자에게
승진을 시켜줄 것이라고 해요. 16난 중에는 죽어가는 연꽃의 인맥에서 태어난 수보리, 그리고 행성을 지르 밟으며 우뚝 서는 존자, 우주의 자손, 어린 숨결조차 만물의 질서가 되고 모든 나한이 고개 숙이고 그의 행차를 경하하게 하는 나오라가 있어요. 그리고 시리는 수보리를 만나고 나오라를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기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모를 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주가 곁으로 와서 도와주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존재가. 그리고 낭만이 없던 시린이 낭만적이 되었듯이 저도 낭만적으로 살고 싶어요. 뭐 대단하고 남들한테 드러내야 하고 거창한 것만이 낭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 낭만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독서하는 일도 낭만일 수도 있고. 네. 여기 나오는 작가의 말에 이 세상이 행복해져야 하기 때문에 당신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또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당신 옆 사람도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행복하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낭만적이니까요. 그리고 제 옆에도 수보리가 나오라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네, 너무 귀엽고 따뜻한 낭만 사랑니입니다. 네, 마지막은 재능 있는 리플리입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스릴러 소설이죠. 리플리 5부작 중 1권입니다. 1권이고 이 소설이 1955년에 출간된 소설이더라고요. 이 책 끝에 그 옴기니의 말에 보니까 긴 호흡으로 5권 연달아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라고 적어 놓으셨던데, 저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려나? 재능 있는 리플리 이렇게 5권을 구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1권을 읽고 지금 기가 빨려서 텀을 두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조금 쉬었다가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죠?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그 허구의 세계에서 빠져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인격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설에서 나온 말이죠. 이 소설의 시작은 톰 리플리는 허버트 그린리프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허버트 그린리프는 자신의 아들 디키 그린리프가 유럽에서 살고 있는데, 톰 리플리가 유럽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을 설득해서 미국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 허버트 그린리프는 톰 리플리가 자신의 아들과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톰은 허버트 그린리프의 부탁으로 이탈리아 몽지벨로로 디키 그린리프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둘은 만나서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톰은 이게 디키에게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톰은 동성애자인지, 근데 작가님이 이 톰이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또 느껴져요. 동성애자인지, 그래서 느끼는 사랑과 흠모인지, 이게 친구로서 느끼는 애정의 감정인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는 질투인지, 이 모두인지? 모두겠죠, 아마? 전부겠죠? 이런 감정, 그래서 톰은 어쨌든 이런 감정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해요. 그 혼란스러워 하다가 디키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톰은 디키가 돼요. 디키 그린리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일들인데요. 톰은 더 대담해지고 차분해지고 즉흥적이게 되고 계획적이게 되거든요. 이게 다른 쪽으로 머리를 썼으면 톰은 어디서 한 자리 했을 것 같아요. 막 천재예요, 거의. 그래서 톰은 어쨌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디키가 되었다, 톰이 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경찰 조사도 받게 돼요. 디키가 되어서. 그래서 막
들킬 듯 안 들킬 듯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마음이, 사람 마음이 들켰으면 싶다가도 또 들킬까봐 안 들켰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 몇 개의 영화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이 책을 읽고 2000년에 개봉한 리플리를 봤거든요. 이 영화에는 그 맷 데이먼이 리플리 역을 맡았고 주드로가 디키 그린리프 역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큰 틀은 같지만 영화다 보니까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인물의 성격이 조금씩 틀리게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도 있고 또 책에 나오지 않는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개가 빠르니까 꼭 소설을 먼저 읽고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소설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소설에서 톰 리플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굉장히 대담하고 차분하게 느껴졌는데 이 맷 데이먼이 연기한 리플리는 좀 불안하고 좀 더 우발적인 상황들이 많았어요. 아닌가? 그걸 계획했던 건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맷 데이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소설도 재밌었고 영화도 재밌게 봤어요. 네. 조금 쉬었다가 저는 이 리플리는 2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읽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좀 다양한 장르를 읽은 것 같아요. 4월에도 열심히 독서 할 거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저희 집 앞에는 벌써 벚꽃이 다 피었더라고요. 좋은 봄날 되시고요. 늘 편안한 독서 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